13편 새벽 인력 시장의 풍경. 섭의 고뇌는 밤새도록 그를 잠 못 들게 했다. 아내의 행복이라는 명분이 과연 순수한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죄책감을 덜기 위한 이기적인 자기 구원은 아닌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 속에서 그는 길을 잃었다. 동이틀 무렵 그는 더 이상 갑갑한 트럭 운전석에 앉아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는 차를 세우고 낯선 도시의 새벽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인력 시장이었다. 수백 명의 남자들이 입김을 뿜어내며 담배를 피우거나 종이컵에 담긴 커피를 마시며 웅성거리고 있었다. 저마다 다른 사연을 안고 있겠지만 그들의 얼굴에 서린 절박함과 고단함의 빛깔은 모두 같았다. 섭은 그들 무리 속에 조용히 섞여들었다. 그는 이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답을 찾으러 온 것이었다. 현자는 그가 길을 떠나기 전 이런 말을 했다. 벗이여, 머릿속이 복잡할 때는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가보게. 답은 늘 그곳에 있네. 그는 사람들을 관찰했다. 일거리를 실은 낡은 봉고차가 도착하자 수십 명의 남자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다. 서로 먼저 타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고 고성이 오갔다. 그 모습은 처절했고 동물적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삶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어떻게든 오늘 하루를 살아내고야 말겠다는 원초적인 위지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섭은 생각했다. 저들은 무엇을 위해 이 새벽의 추위와 모멸감을 견뎌내는 것일까? 거창한 속죄, 숭고한 희생, 아니었다. 그들의 이유는 지극히 단순하고 명확했다. 집에서 기다리는 가족의 저녁밥, 아이의 학원비, 혹은 그저 오늘 하루를 버텨낼 최소한의 생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사치스러운 고민에 빠져 있었는지를. 그는 아내의 꿈이라는 거대한 명제를 두고 자신의 동기가 순수한지를 따지며 관념 속에서 헤매고 있었다. 하지만 이곳의 사람들은 관념이 아닌 현실을 살고 있었다. 그들의 땀방울은 그 자체로 어떤 수식어도 필요 없는 가장 숭고한 사랑의 증거였다.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현자의 질문이 다시 떠올랐다. 거창한 답이 필요하지 않았다. 섭은 자신의 발밑을 보았다. 자신 또한 이들과 다르지 않았다. 그는 지금 가족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하는 한 명이 가장이었다. 그것이 그의 현재였고 그가 외면해서는 안 되는 현실이었다. 그는 결심했다. 그는 무리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막 출발하려는 한 봉고차에 올라탔다. 어이, 어디 현장 가는 거요? 나도 일 좀 합시다.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차 안에 있던 인부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섭은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만의 고뇌 속에 갇혀 있지 않을 터였다. 그는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들과 땀 흘리며 자신의 길을 다시 찾아내기로 결심했다. 그의 얼굴 위로 도시의 빌딩 숲 사이로 붉은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14편 또 다른 나그네의 이야기. 그날 섭이 배정받은 일은 고층 빌딩의 건설 현장에서 자재를 나르는 일이었다. 쉴 새 없이 오르내리는 곤돌라에 몸을 싣고 수십 킬로그램의 철근과 시멘트 포대를 나르는 고된 작업이었다. 온몸의 뼈마디가 삐걱거렸지만 섭은 묵묵히 땀을 흘렸다. 육체의 고통은 오히려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무거운 상념들을 잊게 해주었다. 해가 저물고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다시 트럭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마치 긴 수행을 마치고 돌아온 구도자 같았다. 그는 현자에게 오늘 새벽 인력 시장에서 자신이 보고 느꼈던 것들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자신의 고민이 얼마나 관념적이고 사치스러웠는지,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향한 의지가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해서. 모든 이야기를 들은 현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대는 마침내 깨달았구나. 가장 위대한 진리는 가장 평범한 삶 속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현자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 또한 먼 과거에 그대와 같은 교만에 빠진 적이 있다. 나는 바람의 흐름을 읽어 세상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지. 그때 나는 내가 관장하던 한 세계에서 곧 닥쳐올 거대한 재앙을 보았다. 수많은 생명이 쓰러져갈 끔찍한 운명이었지. 현자의 목소리는 아득한 슬픔에 잠겨 있었다. 나는 그들을 구하고 싶었다. 나의 지혜와 힘으로 그들의 운명을 바꾸어 줄 수 있다고 믿었지. 나는 나의 힘을 이용해 바람의 길을 아주 조금 비틀어 재앙의 방향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나의 개입으로 그 세계의 필멸자들은 목숨을 구했다. 그렇다면 잘된 일이 아닌가? 섭이 물었다. 현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나의 오만한 개입은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거대한 나비 효과를 불러왔다. 내가 구한 그 세계 때문에 다른 차원의 수많은 세계들이 균형을 잃고 소멸의 길을 걷게 되었다. 나는 숲 전체를 보지 못하고 눈앞의 나무 한 그루에 집착하여 모든 것을 망친 것이다. 나는 세상의 균형을 지켜야 할 소명을 저버리고 사사로운 연민에 휘둘려 더 큰 비극을 초래했다. 그 죄의 대가로 나는 모든 힘을 잃고 이 작은 몸에 갇혀 내가 무시했던 평범한 필멸자들의 삶을 영원히 지켜보게 된 것이다. 섭은 숙련한 마음으로 그의 고백을 들었다. 현자의 아픔은 자신의 아픔과 다르지 않았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이 오히려 더 큰 불행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잔인한 진리. 그렇다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대로 내 아내의 꺾여버린 꿈을 외면한 채 나 혼자만의 평온을 즐겨야 하는가? 섭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다. 아니다, 벗이여. 현자는 그의 마음을 다독였다. 나의 실수는 희생 없이 나의 능력만으로 운명을 바꾸려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대가 하려는 것은 다르다. 그대는 아키텍처의 법칙에 따라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대가로 바치려 하고 있다. 그것은 우주의 균형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틀어진 것을 바로잡으려는 숭고한 의지다. 다만 그 의지를 행하기 전에 그대는 그대가 바꾸려는 그 평범한 삶의 무게를 온전히 이해해야만 했다. 오늘 그대는 그 첫걸음을 뗀 것이다. 섭은 비로소 현자의 깊은 뜻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다. 그가 가야 할 길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아내의 행복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향해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15편, 우리는 서로를 돕게 될 것이다. 고된 하루의 노동이 끝나고 섭은 다시 자신의 작은 왕국인 트럭 운전석으로 돌아왔다. 온몸은 땀과 먼지로 절어 있었지만 그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이기적인 동기를 의심하며 고뇌하지 않았다. 새벽 인력 시장에서 만난 사람들의 치열한 삶은 그의 관념적인 고민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살아낸다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땀 흘린다는 것, 그 단순하고도 위대한 진리 앞에서 다른 모든 것은 사족일 뿐이었다. 그는 조수석의 케이지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현자에게 동등한 눈높이에서 말을 걸었다. 현자여, 당신의 실수는 교만함 속에서 홀로 운명을 바꾸려 했기 때문이라고 했지. 그리고 나의 고민은 나의 이기심이 아내의 삶에 또 다른 상처를 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소. 케이지 안의 햄스터가 조용히 그를 응시했다. 나는 여전히 어리석은 인간이여. 내가 가는 이 길이 옳은 길인지, 나의 선택이 과연 모두를 위한 최선인지 나는 확신할 수 없소. 그러니 당신의 지혜가 필요하오. 길을 잃지 않도록, 나의 교만이 또 다른 비극을 만들지 않도록 곁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오. 그것은 스승을 향한 제자의 간청이자 동반자를 향한 동료의 제안이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현자가 조용히 대답했다. 그리고 나는 그대의 의지가 필요하다. 버시어. 현자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나는 아키텍처의 법칙과 지혜를 알고 있지만 나의 영혼은 이 작은 육신에 갇혀 세상을 바꿀 힘을 잃었다. 오직 그대처럼 순수한 사랑을 위해 시공간의 법칙에 기꺼이 자신을 던질 수 있는 강력한 의지만이 이 세계의 구조의 균열을 내고 영혼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바람만이 나를 이긴 유배에서 벗어나게 해줄 유일한 길일지도 모르지. 두 존재의 목적이 마침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이었다. 섭은 아내의 꿈을 되찾아주기 위해, 현자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서로 다른 목표를 가졌지만 그들이 나아가야 할 길은 단 하나였다. 우리가 서로를 돕게 될 것이라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이 했던 말이 이제야 이해가 되는군. 섭이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현자 역시 그의 목소리에 옅은 미소를 담아 대답했다. 그렇다, 버시어. 나는 그대의 머리가 되고 그대는 나의 심장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의 운명이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들은 더 이상 스승과 제자가 아니었다.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지이자 서로의 유일한 구원인 운명 공동체였다. 현자는 만약 섭의 위대한 희생으로 자신이 돌아가게 된다면 이 은혜는 자신의 영혼에 영원히 각인될 것이며 언젠가 반드시 그대의 혈족에게 되갚겠노라고 굳게 약속했다. 그 약속은 먼 훗날 또 다른 비극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될 운명의 씨앗이었다. 16편, 바위의 침묵, 파도의 수다. 섭과 현자의 동맹이 맺어진 후 그들의 여정은 계속되었다. 섭은 더 이상 고뇌에 잠겨 길 위의 풍경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이제 현자의 학생으로서 세상이라는 거대한 경전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깨달음을 얻는 것에 집중했다. 트럭은 동해안 7번 국도를 따라 울진으로 향하고 있었다. 차창 밖으로는 끝없이 펼쳐진 겨울 바다가 넘실거렸다. 섭은 해안도로의 작은 공터에 차를 세웠다. 두 사람은 말없이 갯바위에 부딪혀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이전에 부산항에서 보았던 풍경이었지만 지금 섭의 눈에는 전혀 다르게 보였다. 그의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이었다. 저 파도는 후회로군. 섭이 먼저 입을 열었다. 매 순간 다른 모양으로 밀려와 나를 때리고 지나가는 과거의 기억들. 그리고 저 바위는 그 모든 것을 받아내는 나 자신이고, 현자는 말없이 그의 깨달음을 지켜보았다. 섭은 말을 이었다. 예전에는 저 싸움이 지긋지긋하다고 생각했소. 파도를 멈추게 하거나 바위가 더 단단해져서 파도를 부숴버리기를 바랐지. 하지만 이제 보니 저 둘은 싸우고 있는 게 아니었군. 그의 시선은 파도에 젖고 바람에 깎여 날카로운 모서리가 모두 닳아 없어진 채 둥글고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고 있는 갯바위를 향해 있었다. 파도는 바위를 부수려는 게 아니라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던 것이요. 나는 이렇게 아팠다. 나는 이렇게 슬펐다고. 그리고 바위는 그 모든 수다를 잠자코 들어주며 고개를 끄덕여 주고 있었던 게야. 그렇게 오랜 시간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다 보니 저렇게 서로 닮은 모양으로 둥그러진 것이겠지. 섭은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와 화해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후회와 실패를 더 이상적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것들은 자신을 괴롭히는 악몽이 아니라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준 시간의 흔적이자 서툰 옛 친구의 수다 같은 것이었다. 그는 조수석의 케이지를 돌아보며 웃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이 없었다. 내 후배들이 꽤나 시끄러운 수다쟁이들이었소. 이제부터는 그놈들 이야기를 좀 더 잘 들어주어야겠군. 현자의 목소리에도 따뜻한 미소가 담겨 있었다. 그렇다, 버시어. 세상의 모든 것은 싸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존재한다. 그대는 이제야 세상과 화해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섭은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차창 밖으로 겨울바다의 파도 소리가 마치 정겨운 옛 노래처럼 들려오고 있었다. 그의 내면을 치유하는 길고 긴 여정은 그렇게 한 걸음 더 깊어지고 있었다. 17편, 후회라는 이름의 조각가. 동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향하는 길. 섭은 더 이상 라디오를 켜지 않았다. 그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파도 소리와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지난번 현자와 나누었던 파도와 바위에 대한 이야기는 그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후회를 더 이상 밀어내거나 부정하지 않기로 했다. 그것들은 시끄러운 수다쟁이 친구처럼 자신의 인생과 함께 동행해야 할 존재들이었다. 그는 문득 케이지 안의 현자에게 말을 걸었다. 현자여, 당신 말대로라면 내 모든 실패와 잘못이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이라 할 수 있겠군. 그렇다, 버시여.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여. 그렇다면 악행이나 실수도 모두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내가 내 아내의 꿈을 꺾고 그녀를 불행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시간들마저도 그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것은 너무나도 이기적인 해석이야. 섭의 질문은 날카로웠다. 그는 자신의 성장을 위해 아내의 불행이 필연적이었다는 식의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자기 합리화일 뿐이었다. 현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그의 깨달음을 한 단계 더 깊은 곳으로 이끌었다. 벗이여, 그대는 조각가를 본 적이 있는가? 조각가라니, 하나의 거대한 돌덩이가 있네. 조각가는 그 돌덩이에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깎아내고, 쪼아내고, 갈아내어 마침내 아름다운 형상을 만들어내지. 그 과정에서 돌의 입장에서는 수없이 많은 상처를 입고 자신의 일부를 잃어버리는 고통을 겪는다. 하지만 그 고통의 흔적들이 모여 비로소 하나의 작품이 탄생하는 것이지. 현자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후회란 바로 그 조각가와 같다. 그리고 그대의 영혼은 돌덩이와 같지. 그대가 겪은 모든 실패와 잘못, 그리고 그로 인한 지독한 후회는 그대의 영혼에서 불필요한 교만과 이기심, 어리석음을 깎아내는 조각가의 정과 망치였을 뿐이다. 아팠을 테지. 많은 것을 잃었다고 생각할 테지. 하지만 그 고통이 없었다면 그대는 여전히 아무런 형태도 갖추지 못한 거친 돌덩이에 불과했을 것이다. 섭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았다. 사업 실패의 고통은 그에게서 돈에 대한 헛된 욕망을 깎아냈다. 아내와의 불화는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그의 이기심을 쪼아냈다. 그리고 시간을 거슬러 겪었던 10년의 사투는 세상 무서운 줄 모르던 그의 오만함을 갈아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의 후회는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되새김질하는 고통이 아니었다. 그것은 더 나은 인간이 되라는 자기 자신을 향한 영혼의 절규였으며 스스로를 조각하는 신성한 과정이었다. 그는 자신의 아픔을 더 이상 저주로 여기지 않게 되었다. 그것은 자신을 빚어내기 위한 신이 보낸 가장 혹독하고도 자비로운 조각가의 손길이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혀왔던 과거의 망령들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18편, 섭, 자신의 손을 보다. 섭의 트럭은 강원도의 한 낡은 정비소에 멈춰 섰다. 장거리 운행으로 지친 타이어 하나를 교체해야만 했다. 그는 익숙하게 작업복을 더 씹고 거대한 트럭 아래로 기어들어갔다. 육중한 타이어를 빼내고 새로운 타이어를 끼워 맞추는 작업은 온몸에 힘을 써야 하는 고된 일이었다. 기름과 쇳가루가 뒤섞인 땀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한참 동안 렌치와 씨름하던 그는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트럭 아래에서 빠져나왔다. 그는 기름때로 시커매진 장갑을 벗어 던지고 거친 수건으로 얼굴의 땀을 닦았다. 그리고 무심코 자신의 맨손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손은 더 이상 과거의 그가 알던 손이 아니었다. 젊은 시절 아내 순정의 부드러운 손을 잡던 말랑한 손이 아니었다. 사업을 한다며 서류와 펜만 잡던 창백하고 힘없는 손도 아니었다. 그의 손은 완전히 다른 생물처럼 변해 있었다. 손바닥 전체에는 쇠망치를 쥔 것처럼 단단한 굳은 살이 박려 있었다. 손가락 마디마디는 거친 노동으로 굵어져 있었고 곳곳에는 오래된 흉터들이 세월의 나이테처럼 새겨져 있었다. 기름때가 깊이 스며든 손톱 밑은 아무리 시선해도 원래의 색을 되찾지 못했다. 그것은 한눈에 봐도 평생을 길 위해서 그리고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땀 흘려온 남자의 손이었다. 그는 가만히 자신의 손을 들여다보았다. 그 안에는 그가 살아온 모든 시간이 담겨 있었다. 사업 실패 후 막노동을 하며 처음 잡았던 삽자루의 기억, 양평에서 흙먼지를 뒤집어쓰며 느꼈던 돌멩이의 감촉, 그리고 지난 1년간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쉼없이 돌렸던 거대한 핸들의 무게까지. 후회라는 이름의 조각가, 현자의 말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렇다. 이 손이야말로 후회라는 조각가가 그의 인생을 깎아내고 빚어낸 가장 확실한 증거였다. 이 굳은 살과 흉터들은 실패의 낙인이 아니라 그가 모든 고통을 온몸으로 견뎌냈다는 훈장이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 거칠고 못생긴 손이 부끄럽지 않았다. 오히려 자랑스러웠다. 이 손으로 그는 가족을 부양했다. 이 손으로 그는 길 잃은 청년에게 국밥을 사주었고 눈 속에 갇힌 가족을 구했다. 이 손은 더 이상 실패자의 손이 아니라 한 사람의 가장으로서, 한 명의 어른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발버둥 쳐온 남자의 정직한 손이었다. 케이지 안에서 현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대의 손에 그대의 모든 역사가 담겨 있구나. 섭은 대답 대신 조용히 주먹을 쥐었다 폈다. 그는 자신의 손 안에 담긴 단단한 힘을 느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망령에 시달리는 유령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역사를 두 손에 오롯이 짊어진 현재를 살아가는 한 명의 인간, 섭이었다.